재벌은 딸의 건강이 걱정되어 일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딸의 가난한 부모가 그녀를 살리기 위해 피를 헌혈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이 이야기에 정말 몰입하고 있다면 댓글에 품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렇게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말없이 안아주는 품만이 치유할 수 있는 아픔이 있음을 함께 기억합시다. 아침 6시 해가 아직 지평선에서 잠들어 있을 때 박소연은 초의 가문의 웅장한 저택 대문을 통과했습니다. 28살의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달아진 배낭을 등에 짊어지고 힘겨운 삶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지친 미소를 얼굴에 띠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청소부로 일한 지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그곳의 웅장함에 다시 놀라곤 했습니다. 그 저택은 그녀가 살고 있는 원룸 아파트 건물 전체보다도 컸으며 이는 그녀가 매일 도착할 때마다 놀라움으로 중얼거리게 만드는 현실이었습니다. 최도윤 회장은 35살의 재벌 3세로 국내 최대 규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박소연은 그저 청소 아줌마일 뿐 성까지 기억할 가치도 없는 또 하나의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직원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걱정거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딸 최예린 겨우 5살 된 아이는 이미 2주 동안 백혈병과 싸우며 입원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긴급한 수혈의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아이의 AB형 RH 음성 혈액형은 그 극도의 희귀성으로 인해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매일 최예린은 반짝이는 작은 눈으로 언제 집에 돌아가 정원에서 놀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최도윤은 곧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하며 눈물을 참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소연이 출근하면 최 회장의 운전기사 김기철 씨가 거대한 주차장에서 차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소연은 그의 눈에서 슬픔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최 가문의 어린 딸이 겪고 있는 투병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 무거운 분위기가 저택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직원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 관리인 김경숙 여사로부터 오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초의 가문에서 15년 동안 일해왔으며 가족의 모든 비밀과 고통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녀는 소연에게 오늘은 2층 회장님 서재를 청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심히 청소하세요, 박소연 씨. 회장님은 요즘 매우 예민하시니까요. 소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김 여사님, 최대한 조용히 하겠습니다. 소연은 청소 도구를 들고 넓은 대리석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걱정도 있었습니다. 임신한 여동생 미연이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을 뒤로하고 오늘의 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 일자리는 그녀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중한 것이니까요.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소연은 잠시 입을 다물고 감탄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과 앤티크 가구, 거대한 창문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 전망까지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그녀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비록 그저 청소부에 불과하지만 소연은 이 집에서 일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꿈꾸며 그녀는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 힘든 시기 동안 초의 가문의 저택은 끊임없는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최도윤 회장은 이른 아침에 병원으로 향하고 밤이 깊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인 서지연 여사는 32세의 유명한 사교계 인사로 거의 병원으로 이사한 것이나 다름없이 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웅장한 저택은 비어 있었고 오직 김경숙 여사만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 박소연이 거실 바닥을 닦고 있을 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김경숙 여사는 젊은 여성을 관찰하며 그녀가 5분마다 한 번씩 한숨을 쉬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슬픔은 그녀의 나이에 맞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물었을 때 소연은 동생 미연이 임신 중이며 심각한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의사는 긴급한 민간 검사를 권장했지만 청소부로 받는 급여로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일자리에 감사하면서도 그녀는 삶의 모든 면에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미연이가 얼마나 됐나요? 김 여사가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바닥에서 눈을 들어 김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67달이요. 하지만 혈압이 너무 높아서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세요. 특수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여사는 차 한 잔을 권했고 두 여성은 주방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내 동생은 행운아야. 이런 언니가 있어서.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소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일하는데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아요. 그녀는 차를 홀짝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미연이를 잘 돌보라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무력감만 느껴요. 김경숙 여사는 진정한 연민으로 이 젊은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지난 몇 년 동안 저택에서 일했던 다른 모든 청소부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예의를 보이고 집안의 물건들을 극도로 조심스럽게 다루며 결코 아무것도 깨뜨리지 않았고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김 여사가 오랫동안 누구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드문 친절함이 있었습니다. 박소연 씨, 내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 김 여사가 소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만큼은 그 짐을 조금 내려놓고 그저 이곳에서의 시간을 즐겨보세요. 가끔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뿐이니까요. 소연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경숙 여사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이 집에서 일하는 동안 그녀는 늘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 그저 일을 하고 돈을 받는 하인에 불과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친절함은 그녀에게 여기서도 자신이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이 거대한 유리창문을 닫고 있을 때 그녀는 정원에 있는 어린이 그네를 발견했습니다. 예린이 백혈병에 걸리기 전에 그곳에서 놀았을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 아이를 향해 갔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어린 소녀, 하지만 어떤 이유로 그녀는 마치 자신의 동생 미연의 아이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모든 어린이들은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사랑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소연은 창문을 완벽하게 닫기 위해 더 열심히 문질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근심을 잠시나마 잊었습니다. 최소한 지금 이 순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빛날 때까지 닫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것. 그날 오후 최도윤 회장은 완전히 만견자실한 상태로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최예린의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었고 의사들은 AB형 RH 음성 혈액 기증자를 찾기 위해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최도윤이 현관홀에 들어서자 김경숙 여사가 다가와 작은 예린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도윤은 깊은 피로감이 묻어나는 손짓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들은 전국의 모든 혈액은행을 수소문하고 있었지만 예린의 혈액형은 인구의 1% 미만에서 발견되는 극히 희귀한 혈액형이었습니다. 오늘 의료진이 가능한 모든 혈액은행과 연락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가 탁제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찾지 못하면 해외 혈액은행에도 연락해 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김 여사님. 회장님, 김경숙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혈액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작은 확률이지만 지금 저택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이죠? 최도윤이 물었습니다. 기사 김기철 씨, 정원사 고상철 씨, 청소부 박소연 씨, 그리고 저 이렇게 총 4명이에요. 김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최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률은 매우 낮겠지만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겠군요. 내일 아침 모두 병원으로 보내주세요. 의사에게 미리 연락하겠습니다. 박소연은 입구의 거울을 닦으며 모든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AB형 RH 음성이라는 말을 듣자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혈액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혈액형이었기 때문입니다. 5년 전 어머니가 응급수술이 필요했을 때 수술 전 검사 중에 자신이 이 매우 희귀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사는 농담조로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며 그녀의 혈액이 생명을 구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거울을 닦으며 그녀는 거울에 비친 절망적인 남자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고 그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단순한 청소부가 그녀의 혈관 속에 정확히 그의 딸을 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그녀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남자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괜찮으세요, 박소연 씨? 김 여사가 갑자기 그녀의 뒤에서 물었습니다. 소연은 깜짝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네, 김 여사님. 그냥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김 여사는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대화를 들었나요?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부러 엿듣지는 않았어요. 괜찮아요. 김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다른 직원들과 함께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으면 돼요. 단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겠지만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 봐야 하니까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적합한 기증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AB형 RH 음성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녀를 의심할까요?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 그녀의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동생을 위해, 태어날 조카를 위해, 그리고 그녀 자신을 위해서. 그날 밤 소연은 자신의 작은 원룸 아파트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최예린이라는 아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어린 소녀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미연의 아이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냥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려보자.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것이 운명이라면 그대로 흘러가게 하자. 다음 날 아침 김경숙 여사는 저택의 모든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최 회장의 요청에 따라 모두가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님께서 아침 9시에 차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의 혈액이 그 귀한 아이에게 맞을까요? 김기철 기사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어요. 김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답니다. 아침 9시 정각의 검은색 제네시스 리무진이 직원 출입구에 도착했습니다. 4명의 직원들은 조용히 차에 올라탔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비밀을 언제, 어떻게 밝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바로 특별병동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초의 가문의 이름을 들었을 때 보인 반응은 그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가문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최도윤 회장은 이미 그곳에 있었고 눈아래 짙은 다크서클이 그의 수면 부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모두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의사가 말하기를 예린이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박소연은 불안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적합한 기증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언제 말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의사들이 검사를 통해 발견하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간호사가 그들을 검사실로 안내했고 한 명씩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소연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눈에 띄게 긴장했습니다. 차갑게 식은 땀이 흐르고 몸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여러 가능성을 맴돌았습니다. 검사가 양성으로 나온다면? 그녀가 정말로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다면? 그 후에는 어떤 결과가 따를까?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소연의 팔에 알코올 솜을 문지르며 물었습니다. 창백해 보이시네요. 네, 그냥 주사 바늘을 좀 무서워해서요. 소연이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바늘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두렵게 한 것은 그 결과가 가져올 변화였습니다. 간호사가 그녀의 혈액을 채취하며 말했습니다. 결과는 2시간 안에 나올 거예요. 그 2시간은 2번의 영혼과도 같았습니다. 소연과 다른 직원들은 병원 복도의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경숙 여사는 기도를 하고 있었고 김기철 씨는 불안하게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고상철 정원사는 잡지를 뒤적거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실제로 글자를 읽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한편 최도윤 회장은 병원 복도를 미친 듯이 오가며 걷고 있었고 그의 아내 서지연 여사는 예린이 있는 병실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아빠에게 너무 졸리다고 속삭였고 최도윤은 그 졸음이 그녀의 마지막 수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 맞은편에서 소연은 창문을 통해 맑은 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연은 평화롭게 흘러갔지만 이 병원 안에서는 삶과 죽음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주의 운명에 이 상황을 이끄는 어떤 힘에라도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를 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오후 2시 정각, 마틴 박사가 복도를 뛰어오며 최도윤 회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최 회장님, 적합한 기증자를 찾았습니다. 최도윤 회장의 얼굴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밝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누구죠? 그는 마틴 박사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소연 씨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AB형 RH 음성 혈액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적합성 검사에서 완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혈은 오늘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도윤 회장은 거의 기절할 것 같은 안도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병원 전체를 뒤지며 소연을 찾았고 마침내 그녀를 복도의 벤치에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으로 발견했습니다. 박소연 씨, 그가 그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예린이에게 혈액을 기증할 수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소연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실제로 그녀를 처음으로 직접 바라본 순간이었습니다. 네, 최 회장님,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AB형 RH 음성이라는 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합니다. 그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소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5년 전에 제 어머니가 수술이 필요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제 혈액형이 매우 특별하다고 하셨어요. 최도윤 회장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 중 한 명, 수천 명의 직원을 둔 재벌 3세가 단순한 청소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박소연 씨, 이것은 제 딸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소연은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최 회장님, 일어나세요. 제발요. 그냥 제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정말이에요. 기증 절차는 안전한가요? 그가 갑자기 걱정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위험한 점은 없나요? 마틴 박사님께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약간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지만 심각한 위험은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최 회장님. 그 순간 서지연 여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말 기증자를 찾은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을 보았을 때 그녀의 눈이 넓게 떠졌습니다. 우리 집 청소부, 놀라움과 의심이 그녀의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네, 여사님. 소연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예린이와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어요. 서지연은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회적 거리감과 필사적인 어머니의 갈망이 그녀 안에서 충돌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단순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굳게 닫힌 감정 뒤에 숨겨진 깊은 고마움을 드러냈습니다. 수혈 과정은 3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최도윤 회장은 대기실에서 이리저리 걸으며 불안해했고 서지연 여사는 울음을 그치고 이제 깊은 침묵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숙 여사와 다른 직원들은 저택으로 돌아갔지만 모두가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대기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수혈은 완전한 성공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예린이는 처치에 매우 잘 반응하고 있으며 24시간 내에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소연 씨는 상당한 양의 혈액을 기증했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 동안 약해질 것입니다. 그녀는 잘 먹고 적절히 쉬어야 합니다. 서지연 여사는 딸에게 달려갔고 최도윤 회장은 소연이 회복 중인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창백했지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가 감사를 표현하려 할 때 그녀는 자신이 예린이의 어머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머니라도 똑같이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박소연 씨. 그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해준 일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소연은 약간 웃었습니다. 그저 제 직장을 지켜주시면 충분합니다, 최 회장님. 제 동생이 곧 아기를 낳을 예정이거든요. 그 아이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최도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씨. 그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최혜리는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병원 침대에서 놀 수 있게 되었고 2주 후에는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예린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 소연을 찾았습니다. 박소연 아줌마가 어디 있어요? 예린이 김경숙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그 아줌마가 저를 구해줬다고 했어요. 2층에서 청소하고 있단다. 김 여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서 인사할래? 예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단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최도윤 회장이 딸을 불러 세웠습니다. 천천히 공주님,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야. 예린은 발걸음을 늦추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소연이 손님방을 청소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소연 아줌마 예린이 소리쳤습니다. 소연은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그 작은 소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아이를 실제로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예린의 얼굴에는 아직 창백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 예린아, 소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어서 기뻐. 예상치 못하게 예린은 달려와 소연의 다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가 아줌마가 저를 구해줬다고 했어요. 감사해요. 소연은 눈물이 눈가에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예린을 제대로 안아주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건강해진 모습을 보니 너무 기뻐. 최도윤 회장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린아, 박소연 씨에게 우리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주자. 예린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거 아줌마 거예요. 그녀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소연은 놀라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분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도윤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작은 감사의 표시일 뿐입니다. 놀아요, 아줌마. 예린이 소연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제 인형들 보여드릴게요. 최도윤은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시다면요, 오늘은 청소를 걱정하지 마세요. 예린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셔도 좋습니다. 소연은 깜짝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그녀는 예린의 손을 잡고 아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소연은 예린에게 인형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예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둘은 순식간에 친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최도윤은 예린의 방에 와서 그 두 사람이 바닥에 앉아 인형차 파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딸의 웃음소리를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순간은 서지연 여사가 도착하면서 깨졌습니다. 그녀는 문간에 서서 냉랭한 시선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청소부가 왜 우리 딸과 놀고 있는 거죠? 방 안의 온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소연은 불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최 회장님께서 허락하셔서. 도윤 씨, 서지연이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예린이가 소연 씨와 놀고 싶어 했어. 최도윤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뭐가 문제지? 문제라고요. 이 사람은 우리 집 청소부예요. 서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청소를 하라고 고용한 거지 우리 딸과 놀라고 고용한 게 아니에요. 엄마 왜 화내요? 예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연 아줌마는 제 친구예요. 아니 예린아, 그녀는 친구가 아니라 직원이야. 서지연이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놀 시간이야. 저녁 먹을 준비하자. 예린의 얼굴이 슬픔으로 일그러졌지만 그녀는 어머니에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에게 작은 목소리로 내일 또 놀자라고 속삭이고는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위치와 경계에 대한 날카로운 상기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이 가족을 도왔다 해도 서지연 여사의 눈에는 여전히 그저 하인일 뿐이었습니다. 계급 차이는 가난한 사람의 혈액이 부자의 아이를 살리는 데 충분히 좋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을 동등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최도윤은 죄송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 씨, 아내의 태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단지 괜찮습니다, 회장님. 소연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제 위치를 잊었네요. 이제 제 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예린을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의 순수한 애정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서지연 여사의 말은 그녀에게
현실의 냉혹함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그녀는 항상 외부인일 뿐입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택의 분위기는 명백히 긴장되었습니다. 서지연 여사는 소연이 예린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안했습니다. 청소 일정도 재조정되어 소연이 예린이 집에 있을 때는 그녀의 방에서 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경계선 설정은 모든 직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린은 매일 소연을 찾았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그림책을 들고 소연이 청소하고 있는 방을 찾아다녔습니다. 소연 아줌마, 이거 읽어주세요. 그녀가 간청할 때마다 소연은 망설였습니다. 어느 오후 예린이 소연을 주방에서 발견했을 때 그녀는 몰래 숨어 들어와 작은 손으로 소연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아줌마, 비밀이에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같이 놀고 싶어요. 소연의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는 부드럽게 거절해야 했습니다. 미안해 예린아, 지금은 안 돼. 엄마가 화내실 거야. 예린의 표정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는 제 친구잖아요. 아줌마가 저를 살려줬잖아요. 그래, 그랬지. 소연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른들의 규칙을 따라야 해. 이해하겠니? 예린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지만 떠나기 전에 소연의 손에 작은 종이를 쥐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소연이 그것을 펼쳤을 때 그것은 예린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두 명의 손을 잡고 있는 막대기 형태의 인물, 하나는 작고 다른 하나는 큰 형태였습니다. 소연 아줌마 사랑해요라고 서툰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경숙 여사가 소연을 자신의 작은 방으로 불렀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소연 씨.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서 여사님이 최 회장님에게 당신을 해고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왜요? 여사님은 예린이가 당신에게 너무 애착을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딸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 두려우신 것 같아요. 김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회장님은 거부하고 계시지만 여사님이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소연은 침대에 앉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그저 수입원을 잃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린과의 연결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 작은 소녀에게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동안 저 자세를 유지하세요. 예린이와 가능한 한 적게 상호작용하고 여사님 앞에서는 전혀 상호작용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진정될 수도 있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예린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서지연 여사의 눈에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하인,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존재. 그 주 남은 기간 동안 소연은 최선을 다해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일찍 와서 늦게 떠났으며 예린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그녀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예린이 그녀를 부를 때마다 그녀는 심장이 아프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밤에는 꿈속에서 예린의 작은 얼굴이 그녀를 방문했고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도윤 회장이 예린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나가기 전에 소연을 불렀습니다. 박소연 씨, 이번 주말에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소연은 그의 표정에서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급여를 받게 될 대화일까요? 그녀의 마음은 공황 상태였지만 그녀의 얼굴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최 회장님.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언제 편하신가요? 토요일 오후 2시에 제 서재로 와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설명 없이 떠났습니다. 소연은 그날 하루 종일 불안감을 느끼며 일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고 2번이나 거의 값비싼 도자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김 여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지만 둘 다 곧 다가올 회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연은 자신의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해고된다면 곧바로 새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동생 미연의 출산이 2달도 차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새 생명이 곧 이 세상에 올 것이라는 생각에 미소 지었지만 이내 슬픔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예린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오자 소연의 불안감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와 흰색 블라우스, 그녀가 면접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최 가문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저택에 도착하자 평소와 달리 이상한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김 여사는 그녀를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회장님이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여사님과 예린이는 외출하셨어요. 백화점에 가셨대요. 소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적어도 서지연 여사가 없다는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 최도윤의 서재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최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최도윤 회장은 대형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자 일어섰습니다. 박소연 씨, 앉으세요. 부탁합니다. 소연은 책상 앞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최도윤이 그의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먼저 예린이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가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영원히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서 하지만이 나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소연 씨, 제 아내가 몇 가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도윤이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예린이가 당신에게 지나치게 애착을 보이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해합니다, 회장님.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제 위치를 망각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최도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그게 제가 당신을 부른 이유가 아닙니다. 소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최도윤이 말했습니다. 예린이의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예린이가 최근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항상 소연 아줌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하더군요. 소연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최도윤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당신의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당신이 대학에서 3학기 동안 유아교육을 공부했고 어머니의 병으로 인해 중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연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고 일을 해야 했어요.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최도윤이 계속했습니다. 당신을 청소부가 아닌 예린이의 개인 도우미로 고용하고 싶습니다. 방과 후에 그녀를 돌보고 숙제를 도와주고 주말에는 그녀와 시간을 보내주는 일입니다. 급여는 지금보다 2배가 될 것이며 전체 복리후생 패키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소연은 숨이 멈췄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서 여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도윤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제 아내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결정입니다. 예린이의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소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족 내 갈등을 일으킬까 걱정됩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최도윤이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아내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녀도 결국에는 이해할 것입니다. 소연은 이 제안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직업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더 나은 급여, 더 나은 조건, 그리고 무엇보다 예린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서지연 여사의 불쾌감은 일상적인 도전이 될 것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최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월요일까지 답변을 주세요. 하지만 예린이를 위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연이 일어나려고 할 때 최도윤이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박소연 씨, 임신한 동생분의 상황도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의료검사 비용은 회사 의료 프로그램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당신의 답변과 상관없이 이것은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최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준 것에 비하면 작은 일입니다. 소연은 저택을 떠나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문제의 시작일까요? 소연이 저택을 떠난 직후 서지연 여사와 예린이 쇼핑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예린은 새로운 인형을 들고 있었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소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소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 아줌마는 어디 갔어요? 예린이 김경숙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했단다, 예린아. 김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예린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은 아줌마를 볼 수 있어요? 그럼 내일 볼 수 있을 거야. 김 여사가 대답하기 전에 서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예린아, 이제 가서 손을 씻고 간식을 먹자. 인형은 나중에 가지고 놀아. 예린이 떠나자 서지연은 김경숙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서재에 계십니다, 여사님. 김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서지연은 곧바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서재 문을 노크조차 하지 않고 열었습니다. 최도윤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소연이 여기 있었군요. 서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었죠? 최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대립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을래요, 지연 씨? 앉고 싶지 않아요. 그녀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고 싶어요. 최도윤은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녀에게 예린이의 개인 도우미가 되어달라고 제안했어요. 서지연의 눈이 분노로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감히?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요, 이야기했죠. 최도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의견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예린이의 행복에 관한 문제예요. 그녀는 소연 씨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 보이고 유치원 선생님도 그녀가 소연 씨에 대해 계속 이야기한다고 말했어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서지연이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애착을 형성하기 마련이에요. 곧 잊을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최도윤이 지적했습니다. 예린이는 여전히 소연 씨를 그리워해요. 게다가 그녀가 우리 딸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녀에게 값비싼 목걸이와 보너스를 줬잖아요. 서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보상했어요. 그렇다고 그녀가 이 가족의 일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최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지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이건 계급이나 체면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딸의 행복에 관한 것이에요. 소연 씨는 교육을 받은 여성이고 예린이에게 좋은 도우미가 될 거예요. 그녀가 우리 집의 청소부라는 이유만으로 예린이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당신이 어떻게 그녀의 배경을 알아요? 서지연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사했어요. 최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공부했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학업을 중단해야 했고 지금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녀의 동생은 임신 중이고 건강 문제가 있어요. 그녀는 좋은 사람이에요, 지연 씨. 그리고 그녀는 예린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어요. 서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녀에 대해 많이 알아봤군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도윤은 그 암시를 즉시 알아챘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인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이건 전적으로 예린이를 위한 거예요. 긴장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마침내 서지연이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반대한다면요? 최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가 아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린이를 위해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소연 씨를 고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서지연의 눈에 분노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은 그 청소부를 위해 아내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최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딸의 행복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죠. 서지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을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분노에 찬 시선을 남겼습니다. 문이 세게 닫히자 최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이 대립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작은 예린이 정원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새 인형을 안고 그것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최도윤은 약간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딸을 위해 그는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주말 내내 소연은 최도윤의 제안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녀는 동생 미연과 함께 장단점을 논의했습니다. 미연은 임신 8개월 차로 소파에 편안히 앉아 있었고 소연은 주방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나라면 그 기회를 잡을 거야, 미연이 말했습니다. 급여가 2배라고? 그리고 전체 복리후생 패키지?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 소연은 찻잔을 가지고 와서 동생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서 여사님이 반대하신대. 그녀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매일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봐. 미연은 불룩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 이 아기가 곧 태어날 거고 내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아. 몇 달은 일할 수 없을 거야. 우리는 그 돈이 필요해. 소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의 재정 상황은 빠듯했고 출산이 다가옴에 따라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예린이도 생각해야 해, 소연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게 애착을 보이고 있어. 내가 거절하면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될 거야. 그렇다면 이미 결정된 거잖아, 미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마음속으로 수락하기로 했어.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것 같네. 하지만 서 여사님과의 관계가 걱정돼. 그녀는 나를 싫어해. 어쩌면 나를 위협으로 보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미연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예린이와 맺고 있는 유대감을 좋아하지 않아. 아마도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운 것 같아.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무도 엄마를 대체할 수는 없어. 어쩌면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야. 소연은 그렇게 되기를 바랐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대화 내내 그녀는 예린의 작은 얼굴, 그 아이의 웃음, 그리고 그들이 함께 보낸 짧은 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유대감이 그들 사이에 형성되었습니다. 소연이 그녀의 혈액을 기증했을 때부터 시작된 어떤 것, 그것은 거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요일 저녁 소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제안을 수락할 것입니다. 위험이 있더라도 그녀는 그 기회를 예린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최도윤 회장을 찾아 결정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도착했을 때 저택은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김경숙 여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 여사님? 소연이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주위를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여사님과 회장님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어요. 온 집안이 들을 수 있었어요. 여사님이 소리를 지르셨고 물건을 던지는 소리도 들렸어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 때문인가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이 당신의 고용에 대해 많이 화를 내셨어요. 회장님에게 그녀와 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고 해요. 소연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내가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좋겠네요. 가족을 갈라놓고 싶지 않아요. 아직 결정하지 마세요. 김 여사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먼저 만나보세요. 그는 아침 일찍 나가셔서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날 오후 최도윤이 마침내 돌아왔을 때 그는 지쳐 보였습니다. 소연은 그가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를 방해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김 여사가 그녀에게 회장님이 그녀를 찾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최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들어가자 최도윤은 지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박소연 씨, 앉으세요. 결정을 내리셨나요? 소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네, 회장님. 하지만 어제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제가 가족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최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부부의 문제이고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제 질문에 답해 주시겠어요? 제안을 수락하시겠습니까? 소연은 잠시 망설였다가 최도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수락하겠습니다. 예린이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최도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연 씨. 예린이가 매우 기뻐할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내일부터요? 최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오전에는 평소처럼 청소 업무를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예린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그녀의 도우미로 시작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 작업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서지연 여사에 대해 걱정했지만 예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생각에 설렜습니다. 서 여사님은요? 최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아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녀가 당신과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예린이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 그녀도 결국 이해할 것입니다. 소연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최선의 해결책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인사를 하려 했을 때 최도윤이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소연 씨, 이건 당신의 새 급여와 계약 조건입니다. 그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소연은 봉투를 열고 안에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급여는 약속대로 2배가 넘었고 건강보험, 연차 휴가, 심지어 교육지원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지원금이요? 그녀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최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대학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녁에 공부하고 낮에는 예린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다음 날 소연은 새로운 기대감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청소 업무를 했지만 예린이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예린이 귀가했을 때 소연은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예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소연 아줌마, 그녀가 소리치며 소연의 팔로 달려들었습니다. 안녕 예린아, 소연이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오늘 유치원은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불렀어요. 예린이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아줌마는 왜 여기 있어요? 엄마가 아줌마랑 놀지 말래요. 소연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네 특별한 도우미가 될 거야. 매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같이 놀아줄 거야. 좋겠니? 예린의 눈이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매일요? 약속해요? 약속할게. 소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간식 먹고 숙제하자. 그들이 부엌으로 향하던 중 서지연 여사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연과 예린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예린아, 엄마한테 와. 서지연이 명령했습니다. 예린은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소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소연 아줌마랑 간식 먹으려고요. 지금 당장. 서지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린은 눈물이 고인 차에 소연의 손을 놓고 어머니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서지연은 딸의 손을 잡고 소연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이 집에서 일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서 여사님,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하려는 것뿐입니다. 최 회장님께서 내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서지연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 집이고 예린은 내 딸이에요.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 규칙이 있을 거예요. 김경숙 여사가 복도에서 이 대화를 듣고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점심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린이와 함께 드시겠습니까? 서지연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예린을 데리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예린은 떠나면서 소연을 슬프게 바라보았습니다. 김 여사는 소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소연 씨. 이건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소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김 여사님. 하지만 예린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그날 밤 소연은 미연에게 첫날의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SO 여사님이 날 정말 싫어해. 이건 단순한 계급 문제가 아니야. 뭔가 더 깊은 것 같아. 그녀는 질투하고 있어. 미연이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신과 예린이 사이의 유대감을 보고 자신이 그런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화나게 해. 소연은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연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서지연 여사의 분노 이면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예린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이 폭풍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첫 주는 소연에게 끝없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지연 여사는 그녀와 예린의 모든 상호작용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예린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바꾸고 갑작스럽게 어린이 박물관이나 친구 집으로 데려가는 등 예린과 소연이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최도윤 회장은 평일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런 일상적인 일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불만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이미 충분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여 참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소연은 예린의 방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최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소연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소연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최도윤은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최도윤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예린이는 어디 있나요? 서 여사님께서 점심 후에 친구네 집에 데려가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예린이와 단 10분도 함께하지 못했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최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지연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사과드립니다, 소연 씨.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서 여사님의 입장도 이해해요. 저는 그저 예린이가 실망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그 아이는 매일 저에게 왜 같이 놀 수 없어요? 라고 물어요. 최도윤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저녁에 지연과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하지만 솔직히 상황이 좋지 않아요. 무슨 뜻이세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지연이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최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답니다. 소연은 충격으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여기 있어서요? 오, 회장님, 그러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아니요, 최도윤이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건 단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어요. 당신은 그저 마지막 계기일 뿐이에요. 소연은 앉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이 가정의 파괴에 일조했다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예린이는요, 그 아이는 부모님 두 분이 필요해요. 알고 있어요. 최도윤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로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건강하지 않은 결혼 관계에서 자라는 것보다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이 아이에게 더 낫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물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최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저 예린이를 위해 계속 여기 있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아이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물론이죠,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예린이를 돕겠습니다. 최도윤은 고마움이 담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서지연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렸습니다. 우리는 집에 왔어요. 최도윤은 소연에게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낸 후 방을 나갔습니다. 소연은 혼자 남겨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이 가족에게 축복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저주가 된 것인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예린이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소연 아줌마, 그녀가 기쁘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친구랑 놀았어요. 이제 아줌마랑 놀 수 있어요. 소연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물론이지, 예린아. 뭘 하고 싶니? 그림 그려요. 예린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서 크레용과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소연은 예린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지켜보며 이 순수한 아이가 앞으로 닥칠 폭풍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예린은 2명의 여자와 1명의 남자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소연 아줌마. 그들은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예쁘다, 예린아, 소연이 말했습니다. 목이 메이는 것을 느끼며. 이건 우리 가족이에요. 예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아줌마.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예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과 희망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한 가슴 아픈지요. 다음 며칠은 저택 안에 불안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서지연 여사는 소연을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예린과의 상호작용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가 소연을 안도하게 했지만 곧 그것이 평화가 아닌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저녁, 예린이 잠든 후 소연은 아직 일과를 마무리하며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최도윤의 서재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서지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당신은 그 여자를 선택했고 이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해. 내가 소연 씨를 선택한 게 아니라 예린의 행복을 선택한 거야. 최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딸이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지 못해. 그 여자가 우리 딸을 내게서 빼앗고 있어. 서지연이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걸 못 보는 거야? 그녀는 교묘하게 우리 가족에 침투해서 이제는 제발 그만해. 최도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박소연 씨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그녀는 예린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네가 그런 사실에 질투하고 있다면 그건 그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뺨을 맞는 소리가 들렸고 그 후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소연은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난 내일 예린을 데리고 어머니 댁으로 갈 거야. 서지연의 목소리가 이제는 차갑고 통제된 어조로 말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오면 알려줄게. 문이 열리려는 소리에 소연은 급히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서지연이 서재를 성큼성큼 걸어 나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눈물로 반짝였습니다. 소연은 심장이 무겁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최도윤이 결혼 생활에 이미 문제가 있었다고 말해도 그녀는 자신이 마지막 계기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 출근했을 때 저택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김경숙 여사가 그녀를 맞이했고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서 여사님이 새벽에 예린이를 데리고 떠나셨어요. 김 여사가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사무실에 가셨고 매우 화가 나 보이셨어요. 소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린이는 어땠어요? 무서워했나요?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는 반쯤 잠든 상태였어요. 여사님이 할머니 집에 가자고 말했을 뿐이고 예린이는 그냥 끄덕였어요. 그날 하루 종일 소연은 빈집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예린이 없는 저택은 영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예린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가지런히 놓인 인형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어제 그렸던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있는 세 사람의 그림. 소연은 그림을 집어들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후 늦게 최도윤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소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 여사님이 예린이를 그녀의 어머니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녀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떠나야 할까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최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거예요. 지연은 그저 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이 떠난다고 해도 예린을 돌려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다려야 합니다. 최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언제나 충동적이었어요. 며칠 후에는 진정될 겁니다. 그때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날 밤 소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연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미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어떻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거기 없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함께 있을 거야. 그건 너도 모르는 일이야. 미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균열이 있었던 것 같아. 어쩌면 너는 그저 그것을 드러나게 했을 뿐이야. 소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예린을 그리워했고 그 작은 소녀가 지금 어떤 기분일지 걱정되었습니다. 소연이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그녀를 찾을까요? 소연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지연과 예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택은 마치 영혼을 잃은 듯한 적막감에 휩싸였습니다. 최도윤 회장은 더 오랜 시간을 회사에서 보냈고 집에 있을 때는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업무를 계속했지만 마음은 항상 예린에게 가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저녁, 최도윤은 이례적으로 일찍 귀가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아래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소연을 찾았습니다. 박소연 씨, 제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긴급했습니다. 소연은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그를 따라 서재로 갔습니다. 최도윤은 문을 닫고 책상에 기대어 섰습니다. 예린이가 아픕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고열이 있고 의사는 단순한 감기 이상인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지연의 어머니 집에 갔지만 그녀는 저를 보지 않으려 했어요. 겨우 예린이의 상태만 알려주었죠. 소연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예린이가 당신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망 상태에서 소연 아줌마를 반복해서 부른다고 해요. 소연은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여운 아이, 혼란스럽고 아픈 상태에서 그녀를 찾다니. SEO 여사님의 어머니 댁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드렸습니다. 최도윤이 종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가면 지연은 더욱 완강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저요? 소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를 보고 싶어 할 것 같지 않은데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최도윤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예린이를 위해서라면 어쩌면
마음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소연은 종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 주소였습니다. 지금 가볼까요? 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운전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세요. 그는 서랍에서 작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예린이가 항상 좋아하던 목걸이입니다. 아마 그녀를 안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소연은 목걸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1시간 후 소연은 서지연의 어머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아름다운 한옥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나이든 가정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연입니다. 최 가문에서 일하고 있어요. 최예린이를 보러 왔습니다. 소연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가정부는 의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녀는 문을 반쯤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우아한 차림의 나이든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서지연의 어머니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엄격함과 우아함이 공존했습니다. 당신이 박소연 씨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딸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소연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머님. 예린이가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찾는다고 해서 왔습니다. 우리 손녀는 회복 중입니다. 노부인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이미 다녀갔어요. 그래도 잠시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소연이 간청했습니다. 예린이가 저를 본다면 기분이 나아질지도 모릅니다. 노부인은 소연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판단하는 듯했지만 거기에는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파괴한 여자군요.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저 예린이를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딸의 결혼 생활을 망쳤죠. 노부인이 덧붙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방해했습니다. 소연 아줌마? 약한 목소리가 집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소연과 노부인 모두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린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자마를 입고 얼굴은 열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예린아! 소연이 외쳤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노부인의 시선에 멈췄습니다. 예린은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줌마가 정말 왔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노부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손녀를 바라본 후 소연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오래 있지 마세요. 예린이는 쉬어야 합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지연의 어머니는 그녀를 예린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전통적인 한옥 인테리어에 현대적인 아이 침대와 장난감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예린은 침대로 돌아가 누웠고 소연은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줌마가 정말 보고 싶었어요. 예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마는 열로 뜨거웠습니다.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예린아. 소연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이것을 너에게 주라고 하셨어. 그녀는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예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내 별 목걸이. 그녀가 기쁨에 차서 외쳤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빠도 보고 싶어요. 아빠도 너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셔. 소연이 말하며 목걸이를 예린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서지연의 어머니는 문가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눈에는 약간의 부드러움이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 소연 아줌마가 저한테 이야기 들려주면 안 돼요? 예린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노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만이야. 그 후에는 쉬어야 해. 예린은 미소를 지었고 소연은 고마움의 표시로 노부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부인은 문을 반쯤 닫고 물러났습니다. 소연은 예린에게 잔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녀의 열이 오른 이마를 시원한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예린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그녀는 서지연과 마주쳤습니다. 서지연은 명백히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뭘 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린이가 저를 찾았다고 해서 왔습니다. 소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최 회장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물론이죠. 서지연이 조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항상 당신을 우선시하니까요.
서지연의 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목소리를 낮춰. 예린이가 이제 막 잠들었어. 서지연은 한숨을 쉬었고 소연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가도 좋아요. 서 여사님,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코 당신의 가정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당신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지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당신은 내 결혼 생활을 파괴했어요.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지연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것은 기쁨이 아닌 쓰라림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예린이는 계속 당신을 찾았어요. 열이 오르면서 소연 아줌마를 불렀죠. 내 딸이 나보다 당신을 더 찾는다니 그게 어떤 기분인지 상상이나 해요?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도 이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연아, 노부인이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예린이를 위한 일이었어. 그 아이의 상태가 훨씬 나아졌어. 서지연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까지 그녀 편을 들어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아 노부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지 내 외손녀의 건강을 걱정할 뿐이야. 네 감정보다 예린이의 건강이 더 중요해. 서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소연과 노부인만이 거실에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예린이에게 제가 다녀갔다고 말해 주시겠어요? 노부인은 소연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박소연 씨, 당신은 누구시죠? 왜 내 손녀에게 그렇게 헌신하는 건가요? 소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저 예린이와 특별한 유대감을 느낍니다. 제 혈액이 그녀의 몸에 흐르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연결해 준 것 같습니다. 노부인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내일 다시 와보세요. 예린이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소연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서 여사님이. 내 딸은 때로 고집이 셉니다. 노부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예린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소연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집을 나서는 길에 소연은 최도윤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내일 다시 방문할 것이라는 말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연 씨.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서 여사님의 어머니께서 이해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내일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소연은 약속대로 서지연 어머니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최도윤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아침 내내 불안하게 손을 비비며 예린을 볼 생각에 초조해했습니다. 서 여사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도윤이 차 안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대화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대하세요. 소연이 조언했습니다. 오늘은 모두 예린이를 위한 자리니까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서지연의 어머니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최도윤을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 씨, 들어오세요. 예린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했어요. 최도윤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와도 괜찮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집은 언제나 당신에게 열려 있어요. 노부인이 대답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에요. 소연은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어색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린을 보고 싶은 마음에 참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예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제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얼굴에는 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빠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그녀가 소리치며 최도윤에게 달려갔습니다. 최도윤은 딸을 안아들고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공주님 보고 싶었어. 나도 아빠 보고 싶었어요. 예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빠의 어깨 너머로 소연을 발견하고 더욱 기뻐했습니다. 소연 아줌마도 왔네요. 서지연이 부엌에서 나왔고 그녀는 남편을 보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긴장된 순간이 흘렀습니다. 안녕 지연 씨. 최도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서지연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제만큼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예린은 이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 채 아빠의 품에서 소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줌마, 오늘은 제가 다 나았어요. 아줌마가 주신 목걸이 덕분이에요. 소연은 미소 지으며 예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아줌마가 많이 걱정했어. 서지연의 어머니가 모두를 식탁으로 초대했습니다. 점심 준비가 됐어요.
다 같이 먹어요.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예린의 끊임없는 수다 덕분에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 할머니 집에서의 생활, 그리고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서지연의 어머니가 모두에게 차를 권했고 예린을 정원에서 놀게 했습니다. 어른들만 남겨졌을 때 노부인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그녀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지연과 최도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키고 싶습니다. 최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린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그 여자를 해고할 생각이 없군요. 서지연이 소연을 향해 고갯짓하며 말했습니다. 최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 씨, 소연 씨는 예린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우리 딸이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봤잖아요. 서지연은 창밖으로 예린이 정원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요청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고 서지연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 여사님, 저는 결코 예린이의 어머니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소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자리는 대체할 수 없어요. 저는 그저 예린이에게 추가적인 지원과 사랑을 주고 싶을 뿐입니다. 서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내 딸이 나보다 당신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린이는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저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다는 것뿐이에요. 서지연의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너를 키울 때 할머니와 이모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니? 그들이 나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왔던 거야.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 서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최도윤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서지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는 예린이의 도우미로만 일해야 해요. 그녀와 내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권은 항상 우리 부부에게 있어요. 소연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서 여사님. 제가 지켜야 할 경계를 존중하겠습니다. 최도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 씨. 약속하마. 이번엔 우리 모두 더 노력할 거예요. 서지연의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모두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예린은 정원의 꽃들 사이에서 춤을 추듯 뛰어다니고 있었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열린 창문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해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추어 금빛으로 빛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노부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최가의 저택은 점차 새로운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예린과 그녀의 부모는 다시 함께 살게 되었고 소연은 공식적으로 예린의 도우미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지연 여사와 소연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감이 있었지만 최소한 서로를 존중하려는 노력은 보였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가을이 시작되던 어느 아침, 소연은 예린을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대학교에 등록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도윤 회장은 그녀가 유아교육 학위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고 그녀는 저녁 수업을 들을 예정이었습니다. 박소연 씨, 서지연의 목소리가 그녀의 뒤에서 들렸습니다. 소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지연은 거의 그녀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네, 여사님? 서지연은 잠시 불편한 듯 서 있다가 소연 앞에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서지연은 우아하게 앉아 손가락으로 탁자의 나무 결을 따라 그렸습니다. 예린이가 요즘 많이 변했어요. 서지연이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그 아이의 성적과 사회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예린이는 매우 똑똑하고 재능 있는 아이예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약간 긴장된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당신이 그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어요. 소연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지연에게서 이런 인정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사님. 소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예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랄 뿐입니다.
서지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당신이 제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린이가 당신과 그렇게 빨리 친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웠죠. 그런 의도는 절대 없었습니다, 여사님. 소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자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서지연이 인정했습니다. 당신은 그저 예린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거죠. 그리고 저도 깨달았어요. 제가 더 좋은 어머니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요. 서지연의 솔직한 고백에 소연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우아하고 자존심 강한 여성이 자신의 취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사님은 이미 훌륭한 어머니십니다. 소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예린이는 항상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엄마처럼 되고 싶어해요. 서지연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네. 어제도 엄마처럼 예쁜 드레스 입고 싶다고 말했어요. 소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연 씨, 이번 주말에 예린이와 함께 쇼핑몰에 가려고 해요. 당신도 함께 가실래요?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서지연이 그녀에게 내민 첫 번째 올리브 가지와도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서지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린이를 위해서라도요. 그날 저녁 최도윤이 늦게 귀가했을 때 그는 부엌에서 서지연과 소연이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그는 문간에 서서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여성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과거의 적대감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린이 계단을 뛰어내려와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엄마랑 소연 아줌마랑 같이 쇼핑 가기로 했어요. 최도윤은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고 서지연은 작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임신 말기에 미연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의 놀라운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 여사님이 변하고 있어. 정말 믿기지 않아. 사람들은 변할 수 있어, 언니, 미연이 말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요. 소연은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이 아직 변할 수 있는지. 최가의 저택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원의 벚꽃 나무들이 만개하고 따뜻한 햇살이 대리석 바닥을 비추었습니다. 예린이의 백혈병 진단 이후 6개월이 지났고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가 완전한 관해에 들어섰다고 확인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최도윤은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지연은 예린의 머리를 정돈해주고 있었고 소연은 예린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아침 풍경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최도윤이 신문에서 눈을 들며 말했습니다. 모두 일찍 집에 있어 주세요. 서지연과 소연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교환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최도윤의 비밀스러운 미소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오전 시간 동안 소연은 미연의 산부인과 검진에 동행했습니다. 출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정말 두려워. 미연이 병원 의자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소연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최고의 엄마가 될 거야. 그리고 나도 항상 네 곁에 있을게. 그 오후 소연이 유치원에서 예린을 데려왔을 때 아이는 평소보다 더 흥분해 있었습니다. 소연 아줌마 아빠가 비밀이 있대요. 예린이 소근거렸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는데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기다려야겠네. 곧 알게 될 거야. 저녁 식사 시간 최도윤은 샴페인 병과 함께 나타났고 어린 예린에게는 사과 주스를 특별한 잔에 따라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테이블에 앉자 그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에게 두 가지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시작했습니다. 첫째, 예린이의 담당 의사가 공식적으로 그녀의 완치를 선언했습니다. 백혈병은 완전히 사라졌고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서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소연도 감동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린은 왜 모두가 갑자기 감정적이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최도윤이 계속했습니다. 소연 씨를 위한 것입니다. 소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요? 최도윤은 서류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립한 장학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를 위한 것입니다. 소연 씨, 이제 당신은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 교육을 마치고 원한다면 대학원까지 진학할 수 있습니다. 소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봉투를 받으며 떨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최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장학재단은 최예린 장학재단이라고 불리며 의료적 어려움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교육의 기회를 놓친 젊은이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서지연이 일어나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선물입니다. 소연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아름다운 진주 귀걸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예린을 구한 후 최도윤이 선물한 목걸이와 세트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트가 완성되었네요. 서지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어요, 소연 씨.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린이 의자에서 뛰어내려 소연의 팔에 안겼습니다. 아줌마, 울지 마세요. 기쁜 날이에요. 소연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예린아. 이건 기쁨의 눈물이야. 그날 밤 늦게 소연이 자신의 작은 방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수개월 전 그녀는 단지 생계를 위해 최가의 저택에 청소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혈액이 어린 소녀의 생명을 구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미연이었습니다. 언니, 큰일이야. 양수가 터졌어. 지금 병원에 가고 있어. 소연은 즉시 일어섰습니다. 곧 갈게, 기다려. 그녀가 방을 나서려고 할 때 최도윤과 서지연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지연이 물었습니다. 제 동생이 출산 중이에요. 지금 병원에 가야 합니다. 소연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기사를 부를게요. 최도윤이 즉시 말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갈게요. 서지연이 덧붙였습니다. 예린이는 김 여사님이 돌봐주실 거예요. 소연은 감동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저 고용주가 아닌 그녀의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소연은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 인생이 변화한다고. 그리고 그 변화는 종종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